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지난달 실업률이 3.6%를 기록하면서 9월 기준으로 2005년 이후 13년 만에 최악을 나타냈습니다. 9월 기준 실업자 수 역시 IMF 여파가 있었던 1999년 이래 19년 만에 가장 높았습니다.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켰다는 의혹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경찰이 이재명 경기지사의 자택은 물론 신체까지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서해 북방 한계선 NLL을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합동참모본부도 문 대통령의 발언이 맞다고 했지만 야당은 북한이 NLL을 무시하고 있다는 정보가 있다며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자유한국당 지도부가 황교안 전 국무총리와 원희룡 제주지사, 오세훈 전 서울시장 등 당 밖의 잠재적 보수 대권 주자들의 영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항소했습니다. 검찰도 이미 항소함에 따라 다스의 실소유주 삼성이 대납한 소송비의 대가성 등은 다시 한번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네이버에서 짝퉁 브랜드 제품을 3천여 명에게 판매한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포털에서 정품 확인 소명 자료를 요구해 오면 편집 프로그램으로 수입 신고 필증을 위조해 제출했습니다. 지난달 실업자 수가 외환 위기 이후 거의 20년 만에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신규 취업자 수가 전달보다는 조금 늘어 최악은 아니다고 하지만 마이너스를 면했다고 잘한 건 아니죠. 경제의 허리 30, 40대 취업자가 줄어든 것도 뼈아픈 부분입니다. 신동규 기자입니다. 지난달 취업자 수는 2,705만 5천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만 5천 명 늘었습니다. 취업자 증가폭은 8개월 연속 10만 명대 이하. 통상 30만 명 안팎이었지만 10분의 1 규모로 쪼그라든 수준이어서 기대치에는 한참 못 미칩니다. 그나마도 폭염이 물러나고 추석 휴가가 겹치면서 경제활동이 활발해진 덕으로 풀이됩니다. 실업자 수는 102만 4천 명으로 9월 기준 IMF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이후 가장 많았습니다. 100만 실업 사태도 벌써 9개월째 이어지며 실업률 역시 3.6%에 달해 13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전체 고용 상황은 사실 좀 좋지 않고 이런 여건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제활동의 주축인 30대와 40대 고용 상황은 더욱 악화하면서 30대는 12개월, 40대는 35개월 연속으로 전년 동월 대비 취업자 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특히 30대 취업자 감소세는 인구가 줄어드는 것보다 속도가 빠른 걸로 해석돼 전망도 어둡습니다. 정부는 고용 재난 해소를 위해 올해 안에 공공기관 인턴 5천 명을 추가로 채용하는 등 가능한 정책 수단을 모두 동원하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신동규입니다. 특히 심각한 건 최저임금의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입니다. 취업자 수도 대폭 줄었고 폐업 집기를 사서 파는 업체들마저 우리가 폐업할 지경이라고 합니다. 경기가 회복 중이라고 고집하던 정부도 결국 10개월 만에 입장을 바꿨습니다. 정우정 기자입니다. 서울 황학동의 중고 주방용품 거리. 거의 새 것이나 다름없는 싱크대가 한가득 쌓여 있습니다. 최근 문을 닫는 식당이 늘면서 이제 웬만한 중고 집기는 받지도 않습니다. 가격도 크게 떨어졌지만 사가는 이는 없습니다. 하루 매출이 없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으니까 너무 힘든 상태죠. 물건이 들어온다 해도 쌓을 곳이 없어서. 숙박과 음식점업 등 자영업의 신규 취업자 수는 올 들어 계속 마이너스, 특히 3분기 들어 감소세가 더욱 가팔라졌습니다. 여기에 내수 부진 등으로 경제 전망은 갈수록 어두운 상황. 결국 정부마저 우리 경제가 회복세란 판단을 철회했습니다. 안팎의 우려에도 10개월간 회복세란 판단을 유지했지만 투자와 고용 부진에 미중 무역 갈등 같은 대외 불확실성이 커진 데 따른 겁니다. 고용이 좋지 않아가지고 이것이 이제 경제 활력을 떨어뜨리게 되고 이 저활력의 경제가 다시 고용 부진에도 또다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악순환이 발생. 정부는 다만 경기가 하락세로 전환됐다는 뜻은 아니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MBN 뉴스 정주영입니다.
이런데도 고용노동부 장관은 오늘 아침 고용의 질은 좋아지고 있다는 이해하기 어려운 평가를 내렸습니다. 정부의 눈치를 보는 대기업들이 상용직, 정규직을 뽑고 있다는 얘기인데 사실 고용의 90% 가까이를 차지하는 중소기업들은 아닙니다. 사실 확인해서 김경기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최근 7, 8월에 비해 개선되었습니다. 또 일자리질 측면에서도 상용직 근로자의 증가폭이 확대되었고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의 이재갑 장관이 통계청 고용동향 결과를 보고 내놓은 평가입니다. 장관의 발언은 한 직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하는 상용직 근로자가 전년 대비 33만 명이 늘어난 점을 두고 밝힌 겁니다. 이런 평가가 맞을까요? 물론 상용직 근로자가 수치상으로 늘고 있는 점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조금만 깊이 들어가 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종사자 규모에 따른 취업자 수 증가폭을 나타낸 표인데 300인 이상, 소위 대기업이나 공기업의 증가폭이 가장 큽니다. 그리고 종사자 수가 줄어들수록, 즉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으로 갈수록 신규 취업자 수 증가폭은 작아집니다. 심지어 4인 이하 영세기업은 증가폭이 마이너스입니다. 자금 여력이 있는 대기업이나 공기업은 최근 각종 보도에도 나오듯 정부 요구에 등 떠밀려 일자리를 만들고 있지만 우리나라 고용의 87%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은 상용직 일자리를 만들 여력이 없다는 뜻입니다. 아예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이분들의 환경이 악화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로 생각되고요. 결국 최악의 고용 상황이 발표된 날 고용노동부 장관의 발언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격이 된 셈입니다. 국민은 진실을 알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사실 확인 김경기입니다. 경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재명 경기지사의 자택과 성남시청을 동시에 압수수색했습니다. 사실 집까지 들이닥친 거에 대해 적잖이 당황했을 텐데 그럼에도 이 지사는 납득하기 어렵다며 불쾌한 심정을 조목조목 드러냈습니다. 이재호 기자입니다. 경찰이 이재명 경기지사의 자택과 전 근무지인 성남시청을 동시에 압수수색했습니다. 지난 지방선거 당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고발과 관련돼서입니다. 모르겠습니다. 그건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압수수색은 이재명 지사의 자택과 이곳 성남시청 행정지원과 등 4개 사무실에서 진행됐습니다. 경찰은 이 지사가 성남시장 재직 당시 직권을 남용해 친형을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시켰는지를 우선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고 방송토론 등에서 이를 부인했다면 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이재명 지사로부터 휴대전화 2대를 건네받고 성남시청에서 지난 2012년 당시 전산 자료 등을 확인했습니다. 출근 전 압수수색을 당한 이재명 지사는 보수 정권 때 문제가 없던 사건이었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도 문제되지 않던 사건입니다. 6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왜 이런 과도한 일이 벌어지는지 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경찰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 등을 토대로 혐의 확인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재호입니다. 이재명 지사의 경찰 소환도 임박했습니다. 지방선거 선거사범의 공소시효가 6개월, 그러니까 오는 12월 13일까지인 만큼 늦어도 12월 초에는 재판에 넘겨져야 하거든요. 6년간 끌어왔던 친형 강제 입원 논란이 올해 안에 결론이 나게 되는 겁니다. 용규란 기자입니다. 압수수색까지 이루어지면서 이재명 지사는 곧 소환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구체적인 답변은 피했지만 압수물 분석이 끝난 뒤 소환 일정을 조율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소환 여부는 언제쯤 결정을 하실 계획이세요? 일단은 압수문 분석하고 난 다음에요. 공직선거법상 지난 6월 지방선거의 선거사범 공소시효는 오는 12월 13일입니다. 따라서 경찰은 12월 초까지는 모든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입니다. 그간 이재명 경기지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말고도 배우 김부선 씨와의 스캔들 의혹 등까지 각종 고소 고발에 휩싸였습니다. 김부선 씨 관련 의혹은 김 씨와 참고인 조사가 끝난 상황입니다. 김영환 전 의원 등 바른미래당의 김부선 씨 관련 고발 역시
이미 조사가 이루어져 이 지사에 대한 조사만 남은 상태입니다. 이재명 지사에 대한 수사가 급물살을 타는 가운데 경기도는 행정 공백이 일어나지는 않을지 뒤숭숭한 분위기입니다. MBN 뉴스 윤기란입니다. 김부선 씨가 이재명 지사의 신체 특징, 점이라고 알려졌죠. 이걸 언급하는 음성 파일이 한창 논란이 됐었는데 이재명 지사 측이 공인된 의료기관에서 검증을 받은 뒤 진실을 알리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현 기자입니다. 지난 4일 SNS에서는 배우 김부선 씨와 공지영 작가가 나눴다는 이부녀의 통화 녹취가 화제였습니다. 해당 녹취에는 김 씨가 이 지사의 특정 신체 부위에 큰 점이 있다. 법정에 갔을 때 최악의 경우 꺼내려 했다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저는 연인밖에 알 수 없는 가족의 비밀, 신체의 비밀을 다 알고 있습니다. 공지영 작가는 해당 녹취가 악의적으로 편집됐다며 억울함을 토로했지만 논란은 일파만파 커졌습니다. 그동안 언급을 자제했던 이재명 지사 측은 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이재명 지사 측 관계자는 굉장히 치욕스러운 인격 모독적 내용이라며 공인된 의료기관의 검증을 받아 사실을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부선 씨의 잇따른 폭로에 이 지사 측이 적극적인 반박으로 전환하면서 양측의 진실 공방은 더욱 가열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현입니다. 3차 남북 정상회담에서 서해 평화 수역이 지정된 데 대해 우리가 NLL을 포기한 거다는 비난이 많았죠. 문재인 대통령이 서해 평화 수역이 지정된 건 거꾸로 북한이 NLL을 인정한 거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야당은 북한이 여전히 NLL을 무시하고 있다며 군 정보를 공개했습니다. 황재원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군 장성 보직 신고를 받는 자리에서 서해 북방 한계선 NLL은 장병들의 피로 숭고하게 지켜왔다고 밝혔습니다. 평화수역 조성은 전두환 전 대통령 때부터 추진한 것이라며 피를 흘리지 않고 지킨다면 더욱 가치 있는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남북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서해 NLL을 사실상 인정했다며 서해 평화수역 지정은 대전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야당은 국정감사장에서 서해상 북한 함선들 사이에 교신 내용까지 공개하며 북한이 여전히 NLL을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7월 북 함선들은 NLL이 아닌 북측이 일방적으로 주장해온 분계선인 서해 해상경비 개선을 더 강조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북한이 NLL을 무시하고 해상 개선을 강조하기 시작한 7월 달에는 군사 합의 기한 예비회담이 시작되네. 그 기간 동안에 북한이 NLL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합참은 교신망을 통해 수집한 북한 정보임을 인정하면서도 해당 정보는 일부 함선 사이의 대화에 불과한 만큼 남북 정상의 NLL 인정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황재원입니다. 법무부 국정감사는 문재인 대통령의 제주 강정마을 주민들에 대한 사면 발언으로 오전 내내 파행을 거듭했습니다.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발언을 한 거, 이거야말로 사법농단이라며 야당이 반발한 겁니다. 이병주 기자입니다. 법무부 국정감사의 발목을 잡은 건 뜻하지 않게 전날 제주 강정마을 주민들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사면복권 발언이었습니다. 야당은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사면 발언은 재판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라며 법무장관의 입장을 요구했습니다. 이 강정마을 사건은요, 아직까지 재판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재판을 무력화하고 재판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발언입니다. 여당은 법무부 현안에서 벗어난 일로 야당이 의도적으로 국감을 방해하고 있다고 맞섰습니다. 법무 행정이 제대로 됐는지, 국민의 인권은 제대로 보호됐는지, 지금 그런 걸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급기야 의사진행 발언을 놓고 여야 의원들의 감정 싸움으로 번졌고. 제가 발언권 얻었습니다. 지금 가만히 좀 들어보셔요. 듣기 싫어요. 그럼 나가세요. 듣기 싫으면 나가세요. 좀 다른 위원님 말씀하실 때는 발언을 자제해 주시고요. 박상기 장관이 입장을 밝히라며 한국당 의원들이 퇴장하면서 파행을 거듭했습니다.
결국 박 장관이 사면 문제는 나중에 관련 법률에 따라 검토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고서야 감사가 재개됐지만 법사위 국감은 사흘째 파행과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MBN 뉴스 이병주입니다. 유명 요식업계 대표 백종원 씨도 국감장에 나왔죠. 2년 전엔 1,200억 원의 매출을 올리면서도 대기업 지정이 안 된 데 대해 지적을 받으러 나왔었는데 오늘은 골목 상권을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느냐는 질문에 조언을 해주러 나왔습니다. 국감 이모저모 김종민 기자가 담아봤습니다. 방송 예능 프로그램의 단골 손님인 백종원 씨가 국회 국정감사장에 등장했습니다. 프랜차이즈 본사와 분점의 상생 방안에 대해 묻고 답하기 위해서입니다. 어떻게 하면 분점에게 좋은 가격의 식자재를 계속 공급해서 분점은 분점 나름대로 자기들이 본사로부터 받는 것이 훨씬 이득이라는 생각을 가져야 되고. 자영업자의 폐업률이 높은 이유는 시장이 포화 상태이기 때문이라는 소신 발언도 이어갔습니다. 이게 감히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 사실 외식업을 너무 쉽게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 신고만 하면 바로 할 수 있는 게 문제고. 채용 청탁 논란에 한때 상임위가 파행되기도 했습니다. 민병두 정무위원장이 자신의 전 보좌진의 금융위원회 취업에 압력을 행사했다며 한국당 의원들이 사퇴를 요구한 겁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노태석이 민병두 의원실 비서관이라는 사실을 알고 채용했다는 것을 시인했다는 사실입니다. 민병두 위원장은 사실 무근이라며 사과를 요구했고 여당도 정치 공세라며 반발했습니다. 절차적으로나 내용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고 잘못이 없다라는 것들이 충분히 밝혀졌는데 한편 호통이 난무하는 국감장에서 피감기관 공무원들에게 파이팅을 외치며 독려하는 모습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다들 힘드시죠? 자, 우리 다 함께 화이팅 한번 할까요? 자, 중소기업부 화이팅! 화이팅! 손도 좀 올리고. MBN 뉴스 김종민입니다. 예, 잘 될 것 같습니다. SNS 마켓에서 마트 제품을 유기농 수제품이라고 속여 팔다 적발된 미미쿠키 기억하시죠? 논란을 빚은 바로 이 SNS 마켓이 이번엔 소고기 원산지 문제로 시끄럽습니다. 마땅히 규제할 수 있는 법이 따로 없으니 이런 일이 계속돼도 또 논란으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임성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평소 SNS에서 물건을 자주 구입하는 주부 A씨. 한 SNS 마켓에서 지난 2년간 꾸준히 소고기를 사왔는데 이제 더 이상 SNS 마켓을 이용하기가 겁납니다. 한 소고기 판매업자가 원산지와 등급을 속여 팔았다는 의혹이 나오며 구청에 조사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꾸준히 구매했었기 때문에 한 300만 원 정도 이상 구매한 것 같아요. 배신감 느껴졌죠. 카페에 대한 믿음도 있었고요. 해당 SNS 마켓은 미미쿠키 사태로 논란을 빚은 그 SNS 마켓과 같은 업체 소속으로 이용자만 36만여 명에 이릅니다. 여기서 판매된 소고기만 수억 원대로 추산되는 상황. 하지만 소고기 판매업자는 일부 실수가 있었다면서도 고의로 속인 것은 아니라고 항변했습니다. 인정하는 과정에서도 잘못 인정이 된 것 같고요. 그래서 내가 조사를 받았잖아요. 죄가 나올 거 아닙니까? 해당 SNS 마켓 역시 소고기 판매업자를 탈퇴시켰지만 피해 구제에 대해선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통신판매 중개업자도 판매자와 연대 책임을 져야 하지만 중개업자와 판매자가 동일하지 않다는 걸 미리 고지할 경우 예외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다양한 그 플랫폼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응 못하고 있는 게 이제 현실인 겁니다. 법적 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 제도 장치가 필요한 거죠. 해마다 SNS 마켓 피해가 늘어나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SNS 마켓에서 물건을 살 때는 반드시 증거 자료를 챙겨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MBN 뉴스 임성재입니다. 대형 포털 사이트라고 해서 무조건 믿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네이버에 쇼핑몰을 만들어 짝퉁 명품을 판매하던 조선족 일당이 적발됐는데 네이버가 정품 확인 자료를 요구하면 수입 신고 필증을 위조해서 제출했습니다. 신재호 기자입니다.
사무실 안쪽 곳곳에 대형 상자가 놓여 있고 경찰이 분주히 압수수색을 진행합니다. 상자를 뜯어보니 명품 로고가 박힌 짝퉁 제품이 쏟아져 나옵니다. 이것도 벨트구나. 완전 전문적으로 했네. 지난 1년간 이렇게 가짜 제품을 정품으로 속여 판매하던 조선족 리모 씨 등 2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네이버에 쇼핑몰을 차린 뒤 3,500여 명의 고객에게 가방과 벨트, 지갑 등 짝퉁 명품을 팔아 3억 5천여만 원의 부당 수익을 챙겼습니다. 리 씨 일당은 통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박스, 지갑, 라벨 등을 따로 수입해 국내에서 조합한 뒤 완제품으로 만들어 판매했습니다. 유명 포털 사이트에서 물건을 팔면 고객들이 안심하고 구매할 것이란 점도 노렸습니다. 수입 신고 필증을 이미지 편집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위조한 다음에 그것을 포털 사이트에 제공하는 방법으로 속였습니다. 경찰은 리 씨 일당을 사기와 상표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MBN 뉴스 신재우입니다. 요즘 서해에선 쭈꾸미 낚시가 한창입니다. 초보자도 6시간이면 200마리 이상을 잡다 보니 전국에서 낚시꾼들이 몰려들고 있는데 쭈꾸미 제철인 내년 봄을 기다리는 어민들은 이런 광경이 달갑지 않겠죠. 강세훈 기자입니다. 해도 안 뜬 새벽 5시, 항구는 쭈꾸미 낚시꾼들로 북적입니다. 평일에는 300명, 주말엔 3,000명 이상이 몰려듭니다. 낚싯배를 타봤습니다. 30분을 달려 도착한 바다에서 낚시가 시작되고 미끼를 던지자마자 쭈꾸미가 올라옵니다. 낚시 자주 나오시나요? 한 달에 한 2-3번 나와요. 얼마나 잡으세요? 많이 잡을 때 한 200마리까지 잡혔어요. 어민들은 이런 낚시꾼들이 달갑지 않습니다. 어민들은 봄철에 알이 꽉 찬 쭈꾸미를 잡는데 낚싯배들이 어린 쭈꾸미까지 싹쓸이해 어획량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다 체장 미달 잡으면 안 되는데 어족 자원을 위해서 쭈꾸미는 아무런 규제도 없으니 낚싯배들이 다 레저하는 사람 잡아버리니까. 하지만 낚싯배 주인들은 어민들이 더 큰 문제라고 반박합니다. 어민들은 봄에 쭈꾸미가 경제성이 있다라고 하는데 봄에 산란기 때문에 쭈꾸미를 잡지 말아야 합니다. 봄, 가을 대량 어획으로 쭈꾸미의 씨가 마르기 전에 관계당국의 해결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MBN 뉴스 강세훈입니다. 환자 몰래 대리 수술을 하고 성추행을 하고 그래서 수술실에 CCTV를 도입하자는 여론이 일었고 실제로 경기도에선 그런 병원들이 생기고 있죠. 그런데 CCTV를 설치한다고 끝이 아닙니다. CCTV 관리를 병원장이 하다 보니 환자가 접근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배준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3개월 전 디스크 시술을 받은 50대 임모 씨. 원장이 직접 시술하겠다고 해놓고 다른 의사에게 맡긴 것 같다는 의심을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느낌이 딱 나가는 거야. 나가면서 나도 시술하면서 그 사람과 그 의사하고만 이야기했어요. 도대체 이 시술을 왜 원장이 안 할까 이런 생각이 계속 시술 받는 동안 두려움에 떨면서 시술을 받았어요. 하지만 병원 측은 원장이 핵심적인 부분을 직접 시술했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나가는 것은 대학병원 어디를 가더라도 그렇게 아무도 하는 데가 없어요. 제일 중요한 포커스만 하는 거가 지금 현재 상례화가 돼 있거든요. 문제는 이렇게 주장이 엇갈리는 경우 실제로 수술실에서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 입증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 한 여론조사에선 마취 수술을 하면 불안하다는 응답이 70%가 넘었고 수술실 CCTV 촬영에 동의하겠다는 반응은 90%에 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 산하 공공의료기관인 안성병원이 이달부터 수술실 CCTV를 시범 도입했습니다. 환자가 요구하면 수술 과정을 녹화할 수 있도록 운영 지침을 마련한 겁니다. 하지만 과도한 인권 침해에 진료 위축이 우려된다는 의사단체와 환자의 권익을 위해 필요하다는 시민단체의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 선생님 일거수일투족 CCTV 다 한번 봅시다. 어디 가는지 다 달아봅시다. 그게 인간의 기본권이고 사생활이거든요. 수술실에 전신 마취가 되면 환자는 아무것도 몰라요. 비교면제 대리수술은
국민들이 바라보는 지금까지 바라보는 한계를 넘은 상태고요.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한 여론은 높아지고 있지만 실제 의사단체의 반대가 만만치 않아 당분간 전면 확대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MBN 뉴스 배준우입니다. 자유한국당이 당적이 없거나 탈당해 지금은 외부에 있는 거물급 정치인 영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수 진영 통합에 나선 건데 정작 당사자들의 반응은 미묘합니다. 서정표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자유한국당발 보수 대통합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원희룡 제주도지사, 오세훈 전 서울시장 등의 입당을 추진하며 잠재적 보수 대권 주자들 영입에 나선 겁니다. 시급한 문제는 범보수의 결집을 통해서 문재인 정권과 맞서 싸우는 일입니다. 김용태 사무총장은 한 발 더 나아가 유승민 전 바른미래당 대표를 언급하며 교감을 나누기 위해 준비 중이다라고 전했습니다. 당사자들이 보수 대통합이라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자유한국당 입당에 대해서는 앞서가는 이야기라는 입장입니다. 오 전 시장은 MBN과의 통화에서 문재인 정부의 폭주를 견제하기 위해서는 보수 단일 대우를 형성하는 것에 동의하지만 입당 문제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고 전했습니다. 원 지사 측 역시 당으로부터 공식적인 제안도 없었다며 중앙 정치와 거리를 둬 도민만 보고 담대하게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황교안 전 총리는 한국당 인사들과 만찬을 갖기로 했지만 정치적 해석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거물급 보수 정치인들의 이 같은 움직임은 한국당 내 인적 쇄신의 움직임을 살펴보며 거취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MBN 뉴스 서정표입니다. 한국당의 이런 행보에 가장 민감한 곳은 같은 보수 진영인 바른미래당이겠죠. 한국당에서 바른미래당 의원도 접촉을 하겠다고 하자 손학규 대표는 한국당은 총선에서 없어져야 할 정당이라고 대놓고 화를 냈습니다. 오태윤 기자입니다. 싸움의 불씨를 지핀 건 전원책 자유한국당 조광특위 위원이었습니다. 다른 정당 의원을 만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공개적으로 접촉 의사를 밝힌 겁니다. 제가 이미 그 몇몇 중진들 분에게는 지역별도 좋고 또 그룹별로도 좋고 좀 만나고 싶다 하는 의견을 통보를 했습니다. 바른미래당은 즉각 발끈했습니다. 손학규 대표는 한국당은 제대로 된 보수를 대표할 자격이 없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또 구속을 만든 자유한국당은 우리나라 수구보수의 대표로 이제 다음 총선에서는 없어져야 될 정당입니다. 또 유승민 전 대표의 거취에 대해서도 바른미래당을 만들고 개혁 보수를 꿈꾸고 한국당을 넣은 분이라며 이탈 조짐을 차단했습니다. 하태경 최고위원도 음흉한 공작 정치를 중단하라고 차라리 보수 혁신에 대해 1대1 끝장 토론을 하자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차기 총선을 앞두고 보수 진영에서 정계 개편 움직임이 시작되면서 두 정당 간 기싸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오태윤입니다. 항소 여부를 두고 장고에 들어갔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시한 마지막 날인 오늘 결국 항소했습니다. 하긴 검찰이 무죄가 난 부분에 대해 이미 항소했기에 가만히 있으면 형이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김순철 기자입니다. 이에 따라 판결을 선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피고인을 징역 15년 및 벌금 130억 원에 처한다. 지난 5일 선고 결과를 전해 듣고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이명박 전 대통령. 지난 일주일 동안 수면 부족에 시달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후 장고를 거듭하다 항소 기한 마지막 날인 오늘이 돼서야 결국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1심에서 유죄로 판단된 다스 비자금 횡령이나 삼성의 다스 미국 소송비 대납 등 뇌물 혐의를 다시 한번 하나하나 다투겠다는 겁니다. 항소를 할까요 하는 거에 대해서 그럼 항소해라 이렇게 하신 것은 오늘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주신 거죠. 이 전 대통령 측은 앞으로 30일에서 40일 동안 항소심 변호인 선임 문제와
법리 재검토 등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에 이어 이 전 대통령도 항소하면서 양측이 다시 한번 치열한 법적 공방을 펼치게 됐습니다. MBN 뉴스 김순철입니다. 어제 100포인트 가까이 급락했던 주식시장, 오늘은 반등했습니다. 아시아 증시도 일제히 올랐지만 보시다시피 사실 어제 워낙 많이 떨어진 데 따른 반발 매수 수준입니다. 증시 폭락의 원인이 됐던 뉴욕 증시는 간밤에 또다시 2% 안팎이 떨어졌고요. 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추가 금리 인상을 예고하면서 미국 경제 성장이 발목을 잡힐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겁니다. 보증금 100만 원에 월세 13만 원. 요즘같이 심각한 주택난, 전세난에 인비료가 주변 시세의 절반도 안 되고 집 구하는 사람에게 정말 귀가 솔깃해지는 조건이죠. 정부가 서민 주거 안정과 복지를 잡겠다며 공급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 얘기입니다. 그런데 묘하게도 이 서민을 위한 임대주택이 정작 서민에게 외면을 받고 있습니다. 다 지어놓고도 세입자가 없어서 빈집으로 방치되는 공공임대주택이 전국에 11,000가구 이상. 이 가운데 절반 가까이는 1년 이상 비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날아간 세금은 93억 원이나 되고요. 지난 2016년부터 시행된 공공 리모델링 임대주택은 더합니다. 90%가 아직도 세입자를 찾지 못하고 있으니까요. LH의 자체 조사에 따르면 공시된 이유 가운데 절반은 수요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집이라는 건 수요가 있는 지역에 원하는 만큼 공급이 돼야 하는데 정부가 수요가 없는 곳에 집을 지었다는 얘기죠. 20분은 걸어야 버스 정류장에 도착할 수 있고 또 여기서 두어 정류장은 가야 전철을 탈 수 있다면 또 좁고 어둡고 소음과 빛 공해 때문에 깊은 잠을 잘 수가 없고 골목길이 많아 밤에 다니기 무섭다면 그닥 살고 싶지 않겠죠. 정말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임대 정책을 펼 거라면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집들이 필요로 하는 서민들에게 제대로 공급이 되는지를 봐야 합니다. 안 그러면 집 공급했으니 난 할 일 다 했는데? 라는 보여주기식 정책을 펼친 것밖에는 안 됩니다. 공급 숫자보다는 질을 더 고려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그게 진짜 서민을 위한 일일 테니까요. 국토부가 지금 올해도 공급량을 초과 달성했다며 자화자찬할 상황만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뉴초점이었습니다. 태어난 지 5개월 된 아기 시베리아 호랑이 4남매가 공개됐습니다. 한 배에서 4마리가 한꺼번에 태어나는 건 세계적으로도 희귀한 일이라고 합니다. 장난스러운 아기 호랑이 조경진 기자가 담아왔습니다. 서로 뒤엉켜 구르고 밀고 장난을 치는 아기 호랑이 4남매. 생후 5개월에 접어든 아기 호랑이들은 젖을 떼고 고기를 먹는 단계로 접어들었습니다. 몸무게는 30kg 정도로 건강하고 활달합니다. 지금 일단 세계적으로도 4마리가 태어난 경우는 거의 희귀적인 경우고요. 4마리 다 건강히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기 호랑이들은 국제적으로 공인된 순수 혈통인 아빠 호랑이 조셉과 엄마 호랑이 펜자 사이에서 태어난 멸종위기 야생동물 1급 시베리아 호랑입니다. 환경 적응 기간을 마치고 오늘부터 시민들에게 공개됐습니다. 아미 호랑이랑 있는 게 참 귀여웠던 것 같아요. 엄마랑 같이 있으니까 예쁘고 귀여웠어요. 서울대공원에서 시베리아 호랑이가 탄생한 것은 지난 2013년 이후 5년 만입니다. 서울대공원 측은 아기 호랑이들이 아직 어리고 야행성이라 숨어있거나 잠을 자는 경우가 많다면서 유리를 두드리는 등 시선을 끄는 행동은 삼가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N 뉴스 조경진입니다. 생명 지킴이 희망 판매소를 아십니까? 번개탄이 자살에 사용되는 걸 막기 위해 번개탄 구매를 까다롭게 하는 가게를 만든 건데 막상 기자가 가보니 일반 가게와 별 다를 게 없었습니다. 강세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찰 통제선으로 둘러싸인 차 안에 번개탄을 태운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생활고에 시달리던 60대 여성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현장입니다. 매년 약 2,000명이 번개탄 등을 이용해 자살을 하자 지자체는 생명지킴이 희망판매소 제도를 실시했습니다. 희망판매소는 번개탄을 눈에 쉽게 띄지 않는 곳에 숨겨 팔고 번개탄을 사는 손님에게 용도를 물어보는 가게입니다. 번개탄 자살을 막자는 취지로 실제 홍콩에서도 유사한 정책을 시행해 번개탄 자살이 50% 이상 줄었습니다. 잘 지켜지고 있는지 서울 시내 희망판매소 12곳을 무작위로 찾아가 봤습니다. 3곳을 제외한 대부분 가게가 번개탄을 잘 보이는 곳에 두었고 구매 목적을 물어보는 가게는 한 곳도 없습니다. 심지어 직원조차 해당 가게가 희망판매소인지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생명지킴이 희망판매소? 그게 뭔지 아세요? 희망판매소 제도가 동참하는 가게의 협조를 받아 단순히 캠페인 형식으로 시행되다 보니 강제할 수단이 없는 겁니다. 적으로 뭐가 있는 것도 아니라서 저희가 강제로는 할 수가 없어요. 전국적으로 희망판매소가 몇 곳인지 집계조차 안 되는 상황.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법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MBN 뉴스 강세현입니다. 숫자를 보는 오늘의 뉴스입니다. 워낙 많은 사람이 가입해 제2의 건강보험으로까지 불리는 실손보험은 표준 약관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사실 보험사별로 보장 범위나 보험료가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보험금 지급률은 회사마다 차이가 큽니다. 지급률이 가장 높은 곳은 현대해상으로 81%, 가장 낮은 곳은 메리츠화재로 58%, 무려 23%포인트나 차이가 납니다. 보험사가 약관을 자기네 마음대로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보장 범위나 보험료가 큰 차이가 없다면 이를 참고해서 보험에 드시는 게 훨씬 이로울 겁니다. 태어날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자라면서 유전병이 생겼다면, 그러니까 나중에 발현이 됐다고 해야겠죠. 이건 선천적 질환으로 봐야 할까요? 아닐까요? 유전병은 선천성 질환이라며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는데 법원은 달리 판단했습니다. 김도현 기자입니다. 지난 2014년 출산을 앞둔 유 씨는 한 보험사 상품에 가입했습니다. 태아가 1급이나 2급 지체 장애인이 된 경우 3천만 원의 보험금을 받는 계약이었습니다. 유 씨는 정상적으로 출산했지만 아이는 생후 7개월이 지나자 돌연 심한 근력 저하 증상이 나타나는 척수성 근위축증이란 유전 질환을 진단받았습니다. 유 씨는 계약대로 보험금을 요구했지만 보험사 측은 선천성 질환은 보험금 면책 사유라며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결국 보험금 소송으로 이어졌고 1심과 2심 모두 계약자 유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원은 척수성 근위축증은 유전 질환이지만 유전 질환이 곧 선천성 질환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지닌 것이 선천적의 사전적 의미라며 생후 7개월에 병을 진단받았기 때문에 선천성 질환이 아니라는 겁니다. 유전성 질환을 선천성 질환으로 같은 것으로 주장을 했던 것이고요. 법원은 이에 대해서 유전성 질환과 선천성 질환은 다르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하라. 보험사는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2심 판결이 옳다고 받고 보험사에 3천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습니다. MBN 뉴스 김도형입니다. 올해 세계 지식 포럼에는 중국을 대표하는 기업가들이 참석했습니다. 한 목소리로 혁신을 강조한 이들은 한국 기업들도 도전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영수 기자입니다. 중국이 개혁 개방 노선을 채택한 지 40년. 그 사이 GDP는 56배 성장하며 세계 2위의 경제대국 G2 국가로 우뚝 섰습니다. 중국 기업들은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성장의 패러다임을 바꾸며 세계를 제패하고 있습니다. 세계 지식 포럼을 찾은 중국 기업인들은 이런 성공의 비결을 혁신에서 찾았습니다. I think the core is the liberation of minds. It's the access to information and it's the freedom of thinking and innovation.
특히 4차 산업혁명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원동력은 뭘까? With the big data, and we also have good technology, and that's why we try to find innovation for ourselves. And 이들은 우리 기업들에게 혁신에 동참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应该分享给所有韩国的企业，有更多的创新意识，在新的领域中进行发展。谢谢。 혁신과 도전 정신을 앞세운 중국 기업들의 성공 스토리는 국내 기업들에게도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습니다. MBN 뉴스 서영수입니다. 인공지능이 외국인 손님을 맞아 안내를 해주고 객실 등도 켜주고 TV 채널도 바꿔주고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들에게 호텔들이 최신 IT 기술로 우리다운 관광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이혁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호텔 직원이 외국인 손님을 맞이합니다. 수치로 만든 도자기 영상을 비롯해 전통 문양과 작품을 곳곳에 배치해 한국적인 분위기를 살렸습니다. 한 식당은 할랄 인증을 받아 무슬림 고객을 끌어안고 투숙객에겐 전통 닭이에 담은 녹차를 제공합니다. 차향이 너무 맛있고 살코기 제일 맛있어요. 이 호텔은 전체 250개 객실 가운데 24실에 마룻바닥을 깔았는데 외국인의 재방문율이 높습니다. 외국 분들이 다시 찾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신발을 벗고 호텔에서 마룻바닥에 올라가서 침실에 간다라는 경험 자체가 신기하게 받아들여지는 것 같습니다. 요청하신 음악을 재생할게요. 외국인 투숙객들이 인공지능을 체험하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준비한 호텔도 있습니다. 영어가 통하는 인공지능은 객실 등도 켜주고 Turn on the light. Whole room light is turned on. TV 채널도 바꿔줍니다. Channel MBN. The channel has been set to MBN. 스마트폰을 무료로 제공하기도 합니다. 22개국 해외 무료 통화와 세금 환급, 주변 맛집 찾기까지 지원합니다. 단순히 먹고 자고 쉬는 곳에 그쳤던 호텔들이 우리의 전통 문화, 최신 IT 기술을 앞세워 외국인 관광객들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혁준입니다. 올가을엔 많이 웃을 수 있을까요? 웃음을 주제로 하는 영화, 또 무대가 옵니다. 이상주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김인권, 정상훈, 김성철의 박철민과 신현준까지 코미디 연기의 달인들이 뭉쳤습니다. 영화 배반의 장면은 입시와 직장, 가정 문제 등 전 세대에 걸쳐 누구나 공감할 만한 사회 이슈를 독특한 캐릭터와 유머 코드로 녹여내는 코미디 영화입니다. 되게 오랜만에 나오는 코미디 영화인 것 같고 뭔가 긴장감 있고 대작들이 많이 나왔는데 우리 영화는 되게 가볍게 즐길 수 있을 영화라고. 7명의 친구들이 모여 핸드폰으로 오는 모든 것을 공개하는 핸드폰 잠금 해제 게임을 소재로 하는 영화 완벽한 타인에는 유해진, 조진우, 이서진, 염정아 등 7명의 베테랑 배우가 웃음을 위해 모였습니다. 영화뿐 아니라 무대로도 코미디 작품이 찾아왔습니다. 코미디의 대부 심영래가 쇼 형식의 무대로 정통 코미디의 부활을 외치고 있습니다. 잇따른 코미디 작품의 등장은 웃음이 사라진 사회의 반증입니다. 요새 너무 경색되고 막 그냥 뭐 미투다 뭐 이런 것들이 너무 있다 보니까 사회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서워졌어요. 살벌해지고 정말 코미디도 코미디지만 정말 한번 정말 원 없이 한번 웃어보는 그런. 웃음이 필요한 사회, 웃어서 행복한 가을을 기대합니다. MBN 뉴스 이상주입니다. 선풀재단 선풀운동본부는 어제 한양대학교에서 제1회 인터넷 평화상 시상식을 개최했습니다. 초대 수상자로는 혐한 발언 추방에 앞장선 일본의 인권시민단체 가와사키 시민네트워크와 인터넷 윤리전도사 오기소 켄 씨가 선정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포츠 뉴스입니다. 골프 천재 리디아고 선수를 보면 마치 골프 치는 기계 같습니다. 교포라고 하지만 완전히 뉴질랜드 사람 같고요.
그런데 이게 다 편견이었네요. 풋풋한 21살의 한국 여대생 리디아고를 김동환 기자가 만났습니다. 15살의 LPGA 첫 우승, 17살의 신인왕, 18살의 세계 1위. 여자 골프의 타이거 우즈라 불리는 리디아고는 다른 세상에서 온 사람 같습니다. 뉴질랜드 국적 탓에 더 거리감이 느껴집니다. 하지만 골프를 위해 뉴질랜드로 갔을 뿐 먹고 말하고 생각하는 것 모두 한국 사람입니다. 저는 아구찜의 아구보다 그게 더 맛있어요. 그 미더덕? 그 톡 터지잖아요. 산낙지를 먹거나 아니면 이렇게 낙지를 이렇게 잘라서 매콤하게 그것도 되게 맛있게 먹고 저는 근데 한식이면 다 좋아해요. 리디아고를 향한 또 다른 편견은 골프밖에 모르는 외골수일 거라는 것. 하지만 골프장 밖에선 친구와 어울리고 장난치기 좋아하는 평범한 여대생입니다. 다른 21살처럼 그냥 TV 보는 거 좋아하고 뭐 연예인 이렇게 인스타도 팔로우하고 그래서 엄마한테 어쩔 때는 혼날 정도로 많이 박아가지고 통산 15승에 올림픽 은메달까지 이룰 것 다 이뤘지만 그는 여전히 골프와 연애 중입니다. 골프는 좀 남자친구 같아요. 어쩔 때는 이렇게 거의 99%는 이렇게 사랑하고 좋아하고 하는데 어쩔 때 그 1% 막 안 되는 날은 좀 더 신경 쓰이고 오늘 좀 더 잘했으면 하는 그런 섭섭한 마음도 생기고. 고향에서 하는 골프 연애라면 더 알콩달콩. 하나은행 챔피언십 2라운드까지 공동 5위를 달려 한국에서 처음 우승할 기회를 잡았습니다. MBN 뉴스 김동환입니다. 오늘 올가을 가장 추운 날씨를 보이면서 서울은 아침에 5도선까지 내려갔습니다. 아침 추위로 서울과 수원에서는 오늘 올가을 첫 서리가 관측됐는데요. 작년보다는 19일, 평년보다도 2주가량 빨라 이르게 찾아온 추위를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주말 오늘보다는 기온이 오르겠지만 평년보다 쌀쌀한 날씨는 계속됩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 6도까지 떨어져 오늘과 비슷하겠고 한낮에는 19도로 일교차가 무척 크게 벌어지겠는데요. 단풍 나들이 계획하셨다면 큰 일교차에 대비한 따뜻한 옷차림 하시기 바랍니다. 중부지방 내륙을 중심으로는 아침에 안개 끼는 곳이 있어 유의하셔야겠고요. 내일 춘천은 아침에 3도에서 출발하겠습니다. 내일 남부지방 맑은 가운데 제주에서는 오후부터 밤사이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광주 아침 최저기온 7도, 낮에는 20도까지 올라 일교차가 10도 이상 벌어지겠습니다.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동해안 지방 대기가 점차 건조해지겠습니다. 당분간 비 소식 없이 맑은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팔이 선정한 이 한 장의 사진입니다. 얼마 전 교내 성폭력이 고발됐던 인천의 한 중학교에서 돌린 가정통신문입니다. 자녀들이 성폭력을 당하지 않도록 가정에서도 지도를 부탁한다. 또 예방책이라고 제시한 게 자기 주장을 분명히 하는 태도를 갖추고 체력 단련으로 힘을 기르라고 합니다. 의사 표현을 확실히 하고 힘을 기르면 성폭력을 예방할 수 있다. 또 집안에 어른이 없을 때 상대를 초대하지 않고 모르는 곳에서 데이트하지 않는 것도 방법이라고 하는데 피해자에게서 귀책 사유를 찾는 듯한 건 저만의 느낌은 아니겠죠. 뉴스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